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좀 어지럽습니다. 네, 오늘 소식들이 정말 그렇죠. 한쪽에서는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다른 쪽에선 포스가 멈춰서 출근길이 마비되고. 그런데 또 경제 뉴스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 다르고요. 맞아요.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라면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같은 날, 바로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일까요? 바로 그게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볼 지점입니다.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다. 네, 마치 물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수면 위에서는 어떤 곳은 파도가 치고 어떤 곳은 물이 솟구치고 또 어떤 곳은 잔잔해 보이는 것처럼요. 그럼 저희의 임무는 그 수면 아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함께 그걸 짚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파도가 친 곳부터 시작해보죠. 역시 정치권입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형이 있었죠.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사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그냥 바로 감이 오죠. 네, 이건 단순히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가 겪어온 그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사법적 판단이라는 형태로 응축돼서 폭발하는 순간인 거죠. 이 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회복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벌어지는 와중에 국회 쪽도 조용하지가 않아요. 네, 거기도 시끄러웠죠. 거대 야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잡음이 상당합니다. 비위 의혹으로 물러났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제명됐고, 또 다른 의원은 공천원금 의혹으로 출국금지까지 당했고요.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결국 하나의 키워드로 귀결됩니다. 바로 신뢰의 위기죠. 신뢰의 위기. 네, 한쪽에서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해 단죄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정치인들이 비위 문제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의 가장 큰 틀을 흔든 문제와 정치인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정치 전체에 대한 어떤 냉소주의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불신이 만연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치 뉴스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고 그냥 외면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면서요? 그런데 정치가 아무리 그들이 사는 세상 이야기 같아도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 오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체감이 되기 시작하면요. 오늘 아침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새벽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어요. 정말 큰일이었죠. 자료를 보니까 서울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였다는데 이 추위에 발이 묶인 분들이 겪었을 고통은 정말... 거대한 정치 뉴스 헤드라인과는 다른 아주 현실적인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럼요. 버스 파업은 항상 공공의 이익과 노동자의 권리라는 두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는 문제인데요. 네. 이번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하필이면 세미 탄파가 몰아치는 날 시민들의 불편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툭 터진 겁니다. 오히려 이런 강추위 때문에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치권의 거대한 담론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일상의 고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하루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혼란과 불안 속에서 돈의 흐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기묘하고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맞아요.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600선을 돌파했어요. 보통 이렇게 사회가 불안하면 주식시장은 위축되기 마련인데 오히려 축제를 벌인 거죠. 네, 그랬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 역시 온스당 4,600달러를 넘어서면서 똑같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같이 폭등한다. 이거 경제학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현상 아닌가요?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기현상을 촉발한 건 단 하나의 뉴스였습니다. 어떤 뉴스 있죠? 바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잠깐만요. 행정부가 중앙은행 총재를 수사한다고요? 이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의 가치와 신뢰도가 그야말로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고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던 달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자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이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자금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두 갈래로요? 한쪽은 달러는 못 믿겠지만 그래도 이 혼란 속에서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은 있다고 판단해서 한국 같은 특정 국가의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코스피 4,600 돌파로 나타난 거죠. 그럼 다른 한쪽은요? 다른 한쪽은 이젠 아무것도 못 믿겠다. 믿을 건 수천 년간 인류의 마지막 안전자산이었던 실물, 즉 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금시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와. 결국 달러의 위기라는 단 하나의 원인이 원래는 서로 반대로 움직여야 할 주식과 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아주 이례적인 풍경을 만들어낸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거대한 고래가 죽으면 그 사체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처럼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위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냈군요. 네, 그런 셈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소식도 있긴 합니다.
K푸드 수출액이 13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뉴스예요. 아, 네. 그 소식 봤습니다. 특히 라면이나 소스 같은 가공식품이 인기라고 하네요. 네, K 컨텐츠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밝은 면 뒤에는 또 짙은 그림자도 있어요. 그림자라면 어떤? 대표적인 게 SK 이노베이션의 딜레마예요. 정유 사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이익을 전부 배 터니 자회사인 SK온의 적자를 메우는 데 쏟아붓고 있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계속되면 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네요.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고요. 쿠팡이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동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가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로 그 시점에 JP모건 같은 월가투자은행들은 한국 시장에서 쿠팡에 대안이 없다면서 오히려 매수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정말요? 시각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국내에서는 규제 리스크로 주가가 휘청이는데 해외에서는 그 독점적 지위를 더 높게 평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듣고 보니 지금 금융시장의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네요. 불안과 기회가 뒤섞여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안개 속 장세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거래소가 2029년까지 부실기업 230곳을 퇴출시키겠다며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한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의미죠? 지금의 기록적인 코스피 지수는 어쩌면 진짜 실력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가려내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하루 종일 정신없이 몰아치네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변화의 신호가 아주 조용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혹시 CES 관련 소식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나온 피지컬 AI라는 키워드예요. 저도 그 기사를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피지컬 AI, 즉 물리적 AI? 이제 로봇처럼 실제 몸을 갖고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와,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사실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정말 코앞에 닥친 미래라는 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죠? 현대차가 올해 안에 미국에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피지컬 AI가 우리 일상에 가장 먼저 적용될 분야가 바로 이동이 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죠. 그렇죠. 운전대를 잡고 페달을 밟는 인간 운전자의 물리적인 노동을 AI가 탑재된 자동차라는 몸이 완전히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 노골적이에요. 메타가 마누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여기가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곳이라고요. 네, 거기서 자율형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건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수행하는 AI 비서를 넘어선 개념이거든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AI, 즉 현실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주체로서의 AI를 만들겠다는 거죠. 와, 메타가 미래의 승부수를 어디에 던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하드웨어 기업들도 이 흐름에 뛰어들고 있네요. LG 디스플레이가 로봇에 들어가는 전용 OLED를 공개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AI가 몸을 가질 때 그 몸에 눈과 얼굴이 되어줄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겠죠? 결국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어떤 그림이죠?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메타의 자율형 에이전트, LG의 로봇용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모두 힘을 합쳐서 AI를 디지털 세계 밖으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네, 그쵸. 정치적 격변의 중심에선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 평범한 시민들은 멈춰버린 버스 때문에 영화의 추위 속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 불안감마저 에너지 삼아 역사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고요. 네, 혼돈과 불안, 혁신과 기회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란과 아우성의 저편에서 AI는 조용히 우리의 현실 세계로 들어올 채비를 마쳤습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2036년에 우리가 오늘 2026년 1월 13일을 돌아본다고 상상해 보시죠. 네, 과연 그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은 오늘 신문 일면을 가득 채웠던 한 정치인의 재판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IT 섹션 한 구석에 몇 줄 실렸던 피지컬 AI의 등장이었을까요?